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70원, 7.1%가 올라서 5,580원인데요. 한 끼 밥그릇 채우기에도 어려운 돈입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비용 부담만 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노동자들 먹고 살기는 어디 쉬운가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결국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나오고는 있지만 막내 손흥민 선수가 펑펑 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돌아오면은 따뜻한 밥그릇과 함께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따뜻한 밥그릇이 아니라 볼썽사나운 밥그릇 싸움도 참 여기저기 보입니다. 금융권에 대한 징계가 미뤄지면서 경징계로 바뀔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기 밥그릇 지키느라 고객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던 KB금융지주 이명록 회장이 임직원들이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선처해달라라고 했는데 잘 수긍이 되지 않더군요. 자동차 연비부 풀리기에 대한 결과에서도 부처 간의 밥그릇 다툼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게 누가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소비자들을 위한 결정이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밥그릇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3, 4부의 금요기획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쌀 관세화인데요. WTO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납니다. 20년 동안 미뤄왔던 쌀 시장을 그러면 개방을 하느냐, 유예기간을 더 늘려야 하느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많이 물려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농민들은 관세율 유지가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여러 가지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요기획에서 이 문제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겨우겨우 좀 방어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 네. 분위기는 별로 장중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수는 그런대로 선방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아침에 해외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4포인트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장중에는 11포인트 넘는 수준의 하락까지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장 막판에는 소폭 회복이 되면서 6.54포인트 전일 대비 0.33% 하락한 1988.51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에 계속된 약세의 흐름들을 이틀 연속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늘은 전일 대비 1.39포인트 0.26% 상승한 531.4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소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코스닥 거래소 모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군들이 조금 힘을 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수급 흐름으로 따져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은 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도 외국인들은 매도하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대형주들이 좀 약세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방어가 됐다 하는 점은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전일도 기관의 매수가 상당했는데요. 오늘도 1,700억 수준의 순매수를 보여주어서 시장 방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이 월말이라는 상황들이 다시 한번 환기되는데요. 네. 월말일 뿐만 아니라 6월 말이니까 반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윈도우 드레싱, 월말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동안의 낙폭이 심했던 대형주 종목군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으로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7월부터는 과연 이 흐름들이 다시 되돌릴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 점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관들은 이제 월말이 되거나 분기말이 되거나 하면은
그때서야 지금 사는 그런 모습만 네.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7월에도 좀 7월 초에도 이어지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7월 예. 초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말의 효과는 월말에만 보통 효과 그러니까요. 나오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실적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사는 세력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재료가 별로 없어 보이나요? 네, 그렇게 되려면 기관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야 할 터인데요. 예. 기관들의 주머니가 든든하려면 펀드들 자금 쪽으로의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그런 모습들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나 뭐 6월달 한 달 내내 보여주었습니다만 거래량 침체 상황들 네.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을 좀 위쪽으로 뻗쳐줄 호쾌한 흐름들 기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 반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겨우겨우 잘 방어했다라고 표현을 처음에 드린 이유가 네. 어제도 이 말씀 서로 나누셨겠습니다마는 원화 환율이 오늘도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네. 설마 오늘까지 그렇게 강세일까 했는데 장중에 뭐 한 3원 정도가 추가로 강세되는 흐름 보여준 가운데 오늘 마감은 2원 80전 강세되면서 순식간에 1,015원이 깨진 1,013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여행 가기가 지난주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죠. 27개월 연속 경상 흑자가 났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네, 예. 경상수지 흑자가 났는데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26개월 연속으로 했던 이후로 가장 장기간의 최장기간 외환위기 이후로는 최장기간 경상 흑자가 난 겁니다. 앞으로도 뭐 크게 그런 변동 이런 경상 흑자의 기조가 당분간 당장에 손상을 입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은 계속 돈을 버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원화 강세에 대한 압력은 계속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알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 최근에 미국이 이제 뭐 인플레이션 좀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럼 미국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요. 저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상황보다 더 좋으냐라는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원화 같은 경우는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뭐 환가치를 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원화 가치는 당분간도 계속 올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수출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너무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주식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좀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틀 연속 이렇게 원화가 강세되면 사실 수출 쪽에서 마진이 아주 크지 않은 업종들은 좀 어려운데요. 네. 특별히 우리가 이 환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업종이 자동차 운수 장비입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 이틀 연속에 이 정도면 좀 빠져야 할 터인데요. 올랐습니다. 그런 거 물론 이제 모비스 같은 종목은 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기아 현대차가 올랐다는 측면에서 이건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오른 거에 대해서는 예. 조금 기대감을 낮추고 보시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7월 증시에서 뵈야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경상수지 흑자가 27개월째 흑자네요. 예, 굉장히 이 흑자 행진이 오래가고 있고 네. 일각에서는 좀 과잉 흑자가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경상수지를 보면은 93억 달러 흑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작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은 4억 5천만 달러가 줄었지만 전달, 그러니까 4월하고 비교하면은 무려 21억 8천만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무역 쪽이 네. 워낙 이제 흑자가 많이 나고 있는 게 가장 1차적인 이유였던 것 이렇게 같은데. 100억 달러 가까이 난 것도 그렇게 흔치는 않은 그렇죠. 수치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예.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흑자가요. 네. 315억 달러입니다. 오, 맞네요. 예, 한국은행이 올해 전망한 경상흑자가 약 680억 달러. 이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네. 지금 5월까지 46%를 달성을 했으니까 절반 정도. 예, 절반 정도 됐고 6월까지 하면은 뭐
글쎄요, 뭐 6월이 이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반기에만 한 40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물론 뭐 달러가 들어오고 우리나라 국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자가 나는 것보다 물론 좋은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한 흑자가 날 경우에는 지금 뭐 당장 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예, 환율이 계속 떨어져서 이 영세한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측면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 우리 같이 이제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가졌을 때는 어느 정도 환율이 좀 뒷받침을 해주는 게 좋은데, 네.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도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예. 너무 또 이게 흑자가 많아지고 계속 가면은 또 환율이 문제가 되고요. 좀 부담스러운 예. 것 같아요. 네. 적자보다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만. 혹시 그런 건 얘기는 안 하나요? 불황형 흑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지금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네.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수입이 왕성하지가 못하고, 네. 또 무엇보다 이제 국제 유가가 안정돼 있어가지고 수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그렇죠. 측면도 있는데, 예. 이렇게 흑자가 나면은 또 이 통상 쪽에서 예. 여러 가지 압력으로 작용할 요인도 있고요. 다른 나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또 5월 광공업 생산 지표를 보니까요. 네. 이건 또 영향이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게 안 나타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지금 광공업 생산이 지금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이 2달 연속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가 감소를 했습니다. 4월에 0.6%가 감소를 했고 2월에 1%가 감소를 했고 그래서 2달 연속 마이너스인데요. 네. 이게 지금 특히 광공업 생산 쪽은 전월 대비 2.7%가 하락을 해가지고 리만 사태 직후였던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제 조업일수 5월 같은 경우는요. 예. 조업일수가 그 연휴가 많았지 않습니까? 황금 네. 연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있었는데 꼭 그것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이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0.4포인트가 내려갔고요.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역시도 0.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이거를 뭐 더블딥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완만한 상승 국면조차 지금 좀 제동이 걸려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아무리 흑자가 나고 달러가 물려들어도 실물 경기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니까. 그렇네요. 예, 상당히 부담스럽고 거기다가 뭐 환율 계속 떨어지면은 수출에 대한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전체 그 거시경제 흐름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네, 방향을 딱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것 네. 같고요. 예.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올랐어요. 네. 근데 7%라고 해서 뭐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보면은 예. 37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올랐죠. 시급이라고 그러죠. 네.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도가 5,58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최저임금은 이제 사측, 또 노측, 공익위원 이렇게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항상 사측은 안 올리려고 들고 그렇죠. 근로자 쪽에서는 더 많이 올려달라고 네. 얘기하고 그래서 항상 이 시한을 제대로 못 지키고 끝났는데요. 어제는 오늘 새벽에 타결이 돼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어쨌든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안에 이 인상안을 심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거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금액은 시간당 5,580원이죠. 네. 그래서 전년 대비 370원이 올랐고요. 올해 대비 올라가게 되고 올해가 작년 대비 350원이 올랐으니까 뭐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5,580원 시간당 임금을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은 116만 원 정도인데요. 이 사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사업장이라면 모두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못 줘도 이거는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생계에는 어려운 돈이죠. 이 대학생들 이 취준생들 이런 분들 알바하는 거 보면은요. 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도 시간당 4천 얼마 받고 하는 그런 데들이 꽤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법당국에 노동부나 이런 데에 신고를 하면은 받아낼 수가 있는데 또 사실은 정부도
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과연 지키고 있는지 네. 엄격하게 단속도 하고 잘못하면은 그거에 대한 제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정해만 놓고 사실은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네. 5,580원은 이건 정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못 줘도 이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로. 네. 오늘 아침에 축구 보셨어요? 네. 네. 답답했는데 네. SNS에 누가 더 답답한 얘기를 올려놨더라고요. 네. 축구 지는 것도 억울하지만은 벨기에는 최저임금이요. 네. 14,000 얼마가 되더라고요. 시간당. 예. 그래서 뭐 이런 게 지는 게 더 억울하지 않냐. 비교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물론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네요. 그 얘기를 보니까 네. 누가 참 재치 있게도 올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저비용 항공이 장거리 노선까지 진출한다 이런 얘기 가끔 나왔었는데 또 발표가 됐나 봐요. 네. 지금 저비용 항공이 사실 그 국내에서는요. 네. 국내에서는 이미 점유율이 한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이미 내수 시장, 그러니까 국내 단거리 노선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저비용 항공이 오히려 주가 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일본, 중국, 동남아 쪽으로까지도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장거리 노선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이게 지금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라는 데서요. 네.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보잉 777기를 들여온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 거리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대형 항공기요. 그렇게 되면 당장 유럽은 가진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처음엔 하와이까지 뜨는 걸로. 네. 지금 진에어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마 하와이를 기존의 대형 항공사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게 네. 되고, 아마 이렇게 되면 진짜 정말로 미국 본토라든가 유럽까지도 저비용 항공사들이 가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생생경제가 금요일이면은 조금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책 얘기와 영화 이야기가 2부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신간에서는요, 현대인의 낭비를 꼬집는 낭비 사회를 넘어서라는 책을 살펴보겠고요. 경제영화관 시간에는 요즘 굉장히 인기 있던데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 톰 크루즈가 주연하는 영화인데 여기서 경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ff'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건설업체가 공사에 입찰하는 방식이 하나인데요. 낙찰받은 업체가 공사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한꺼번에 입찰하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통째로 맡기고 나중에 열쇠만 돌리면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받는다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입찰 비용이 크다 보니까 건설사끼리 담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열쇠를 넣어 돌린다는 뜻의 이 입찰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턴키 입찰, 2번 최저가 입찰, 3번 들러리 입찰.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어려우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찍기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두 개 보기는 수식하는 말이 입찰을 수식하는 단어의 글자 수가 3개고요. 하나는 2글자예요. 그리고 하나는 심지어 영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걸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 그리고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낭비 시간을 넘어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이 끝나는 5시까지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입찰 안 하시면 제가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대한민국엔 아리랑이 있고 대한민국 투자엔 아리랑 ETF가 있다. 대한민국 금융에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이 되라 아리랑 ETF. 한화 자산운용.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을 청취하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Hai risposto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영화 속에서 경제 이야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오늘도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어떤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설정이에요. 네. 네. 그 상대가 외계인입니다. 근데 이제 외계인과 싸우다가 예. 죽었습니다. 네. 근데 눈을 떠보니까 그 전날의 아침입니다. 내가 이거 꿈을 꿨나 싶어서 부스스 일어났더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요. 예. 이게 좀 예지몽이 아닐까. 그래서 좀 다르게 행동을 했는데 또 결국 죽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또 전날의 아침입니다. 네.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그 엣지 오브 투마로우의 시작인데요. 예. 네, 오늘은 이 영화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보 장교 케이지 소령이 있습니다. 네. 이제 톰 크루즈가 이 역할을 했는데 전투병으로 참가하라 이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전투 장비를 다루는 법도 모른 채 이제 막상 이제 전쟁에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전쟁에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기습 작전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적은 알고 매복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전투에서 케이지가 이제 외계인 피를 덮어서 죽는데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능력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자신이 죽더라도 그 특정 과거 시점으로 자신이 다시 이제 리셋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제 그 SF 영화 쪽에서는 이제 타임루프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네. 무한히 이제 시간이 반복되는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 요런 이제 줄거리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외계인도 똑같은 이제 또 이런 타임루프를 이용하는데요. 이제 이 외계인을 무찌를 수가 있는 방법.
이제 죽을 때까지 다른 일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죽고 나면 눈 떠서 또 다른 일을 좀 더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외계인을 무찌르는 이제 전략을 찾아내는 그런 주거리입니다. 아, 무슨 좀비 영화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영화 같은데 잠깐 컷 들어보고 가실게요. What I am about to tell you sounds crazy. And you have to listen to me. Your very lives depend on it. Can I help you, sir? What day is it? For you, Judgment Day. You just came in with the fresh recruits. 30 seconds to drop! It's a new day, people. Destiny calls. Haven't you ever been on one of these before? Maybe. Come find me when you wake up! It's a new day, people. Who said you could talk to me? You did. Tomorrow, at the beach. We meet. They have the power to reset the day, and now so do you. It's a new day, people. How do I control it? You have to die. Every day. I'm not even trained for combat. 이게 영어로 해가지고 잘 안 들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게 분절이 잘 되네요. 뉴데이라는 게 상당히 좀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뉴데이 매일이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된 경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절대적이다 하는 것은 바로 유한하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게 또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케이지 소령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무한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냥 죽으면 다시 시작하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게임 캐릭터도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을 펑펑 써도 이제 아쉬울 게 없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무한하게 남아두면 인간은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또 어떻게 행동할까? 이게 경제에서 말하는 이제 돈과도 사실 이렇게 대치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돈이 무한하다면 이 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가정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꼬맹이가 요즘 소원이 그거래요. 돈이 계속 나오는 자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경제를 잘 모를 때는. 근데 이제 돈이 무한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의 바로 원리인데요. 네. 돈을 무한정 풀게 되면 뭐 모두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실물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더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인플레이션은 더 커지는데 예전에 보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빵 한 조각이 몇 조 원에 이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독일이 이제 배상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막 찍었는데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초인플레이션이 생겼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보면 케이지 소령은 처음에는 이제 죽더라도 다시 반복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주 고무돼가지고 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만큼 더 경험하면 또 그 다음번에 또 죽고 나서 또 경험을 찾고. 네. 근데 이 삶이 무한정 반복되니까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다음 이제 죽기를 이제 두려워합니다.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우리가 볼 때 실수하면 다시 반복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또 사실 처음부터 계속 반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케이지 소령한테는 그만큼 시간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 건데요. 네. 즉 이제 시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살짝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시간에 대한 한계 효용이 딱 생기는 그렇죠.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리셋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 영화에서 시간을 푸는 방법으로 외계인의 피를 덮어 쓰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금융 경제에 좀 대비를 시켜보면은 어떤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돈을 푸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먼저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중앙은행이 팔았던 이제 국공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시 사들이게 되면 이제 이게 결국 돈을 시중에 푸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네. 금융기관들은 이런 국공채를 중앙은행에서 이제 넘긴 뒤에 돈을 받아서 이를 이제 시중에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또 재할인율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어음을 매입할 때 한번 이제 할인을 하는데 근데 또 그 전에 또 시중은행이 이제 기업으로부터 어음을 사들일 때 어음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할인이다 이렇게 네. 부릅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의미는
은행이 이제 적용하는 이 그 할인율이 바로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그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이 재할인율이 만약에 낮을 경우에는 시중에 돈을 많이 풀게 되는 이제 그런 결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지급준비율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지급준비제도라는 것은 그 은행이 네. 그 예금자로부터 이제 받은 돈의 얼마를 항상 중앙은행이 예치를 시켜야 되는데 예. 이때 이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적게 예치해도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많은 돈으로 시중에 돈을 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나 또 정부는 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많이 유통을 시킵니다. 그렇죠. 이 지준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예. 거 잘 안 움직였었는데 금융위기 때는 상당히 이런 그 교과서에 있는 방식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돈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게 그러니까 통화정책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나 보면 통화정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 이제 일반인들에게 통화정책이 어떤 거냐 또 어떻게 돈을 푸는 거냐라고 하면 사실 좀 답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중앙은행의 기능을 통해서 시중에 이제 돈을 풀기도 하고 묶기도 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이제 통화정책의 경우는 사실은 그 케인즈식 해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때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 이제 그겁니다. 억지로 이제 돈을 시중에 넣으면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어떤 또 상품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경제가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금융위기 또 그 이전에 그 오일 쇼크 1970년대 그거 지나면서 굳이 또 이 케인즈식 해법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네, 많습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드리면 돈은 풀었는데 갑자기 이제 물가만 오르고 또 경기는 살지 않는 그렇죠. 네, 이런 상황도 지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통화정책이 아주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실물과 따로 논다라는 이제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케인즈의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론도 정립이 되어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통화주의인데요. 예. 자유주의자에 가까운데요. 네. 통화정책은 어느 정도 이제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시장에 알아서 이제 돈다. 이게 네. 그 통화주의자입니다. 즉 공부할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그냥 자율적으로 이 아이가 공부하도록 내버려줘도 지가 필요하면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게 통화주의자인데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신자유주의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마라. 돈은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또 2008년 금융위기 가서는 역시 인간은 그냥 아니죠. 풀어주면 안 된다. 네. 예,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봐야 된다로 또 바뀌게 됩니다. 탐욕이라는 변수가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식도 통화주의자식도 어떤 것도 딱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네. 예, 오늘도 잘 들어봤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 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책은 낭비 사회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넘어갈 수 있나? 넘어가 예. 봐야겠죠. 네. 전자제품 뭐 많이 쓰게 되잖아요. 많이 쓰죠. 예, 네. 보통 얼마나 오래 쓰세요? 약정 기간까지요. 약정 기간까지. 예,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예. 약정 기간이 다 돼가면 또 제품에 이렇게 하자가 망가져요. 생기는 경우들이 좀 예.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참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쓰는 제품들의 수명은 왜 이렇게 짧아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프린터기라든가 휴대전화, 배터리, 전구. 맞아요. 예. 근데 AS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장나버리고 네. 또 쓰레기통으로 직행해버리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신제품이 나와서 그렇죠. 부형이 되거나. 예. 그리고 한번 아껴보겠다고 수리를 하려고 AS 센터에 가져가 보면 부품 가격이 엄청나죠. 차라리 새 걸 사는 게 더 나은 그렇죠. 경우들을 많은 예.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네. 정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의 부제가 예. 계획적 진부화라는 광기에 대한 보고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면서 철학자 그리고 대표적인 탈성장 이론가로 꼽히는 세르주 라투슈는 예. 이 책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러한 충격적인 네. 낭비 사회 속에 살아야 되는가 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계획적 진부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짠다는 계획적인 것 같은데 진부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예. 뭔가에 대해서 진부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네. 예를 들어 아이폰이라든가 뭔가 전자기기 쓰다 보면 한 2년쯤 지나면 왠지 좀 구형처럼 느껴지고 네.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진부하게 느껴지죠. 계획적으로 진부하게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네. 우리가 사실 한 2년, 3년 정도의 소비 사이클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성장 우선주의, 예. 소비 자본주의는 이렇게 2, 3년마다 한 번씩 사이클이 돌아가야지만 가능한 경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예. 기업들은 더욱더 빨리 무언가를 소비하도록 부추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성장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 행태를 일컬어서 계획적 진부화라고 네. 부르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경영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이 소비재의 대체 수요를 늘릴 목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 네. 이거 범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서 어떤 제품들의 수명 기한을 단축시키고 있다. 라는 사실이 책을 통해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 언제까지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조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의 내용을 한번 낭독을 들어보고 갈게요. 얼마 전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해오던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다시 작동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컴퓨터를 들고 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았던 판매 수리점을 찾았다. 기술자는 컴퓨터를 살펴보더니 하드디스크 수명이 끝났다면서 그 기계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라고 했다. 하드디스크는 애초부터 3년 정도의 수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란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제품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날 내 안경다리 하나가 부러졌다. 다행히 집 근처에 구식 안경점이 하나 있었다. 점원은 가게에서 비슷한 안경다리를 찾아서 수리해줬고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다른 쪽이 부러졌다. 그 안경점에 다시 찾아가 비슷한 안경다리가 있는지 묻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모르셨어요? 이런 종류의 안경은 수명이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딱 우리가 꼬집어서 얘기하지 못했던 네. 점을 이론화한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나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를 들어주세요. 여성분들 스타킹 신다 네. 보면 금방금방 뭐 올이 나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오래 신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은 네. 듀폰사가 이미 1940년대에 올이 풀리지 않는 스타킹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제품화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끊임없이 스타킹을 소비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제너럴 일렉트릭을 비롯한 세계적 전구 회사들이 2,50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전구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담합을 하고 전구의 수명을 1,000시간 이하로 네. 제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프린터에는 인쇄 매수가 18,000장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또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18개월을 넘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낭독을 통해 들은 것처럼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면 네. 뭔가 호환이 되지 않아서 예. 아예 새로운 뭔가를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일들. 이게 다 이제 계획적 진부화에 의한 것들이라는 건데요. 네. 성장 중심 시스템은 더 만들고 더 소비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제품들이 수명을
다 해줘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낭비의 어떤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제품을 쓰고 우리의 지갑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구가 지금 이러한 계획적 진보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환경 비용까지 사실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이 계획적 진보화를 그냥 내버려 두고서는 그걸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충고나 조언도 이 책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소비 사회를 이끌어가는 3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광고고요. 두 번째가 신용카드. 그렇군요. 세 번째가 계획적 진보라는 거예요. 근데 광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맞아요. 신용카드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뭔가를 살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죠. 근데 사실 광고나 신용카드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걸 어느 정도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혹으로부터. 근데 계획적 진보화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트렌드라는 용어를 상당히 자주 쓰고 뉴 트렌드. 그렇죠. 그걸 따라가야지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업들이 절대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상품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전의 제품들은 완벽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이게 계획적 진보화인데 우리의 이미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책의 저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이 계획적 진보화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게 제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획적으로 진보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보하게 느껴져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의 감정도 욕망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왜곡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계획적 진보화를 이겨낼 수 있는 대안으로 의식 있는 소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업들로 하여금 뭔가 소비자들이 요즘에 뭐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해서 생산에 참여한다든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끊임없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기업들도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 성장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책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꾸준히 혁신해라, 성장해라 이런 또 주문에 걸려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공사 입찰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건설업체가 공사의 설계, 시공 이런 전 과정을 한꺼번에 입찰해서 맞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는 열쇠를 돌리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열쇠를 돌리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겁니다. 보기는요. 1번 턴키 입찰, 2번 최저가 입찰, 3번 들러리 입찰입니다. 영어로 된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요.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 그리고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낭비사회를 넘어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오늘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5시까지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금요기획 있죠. 쌀 관세화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쌀 관세화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리지만은 쌀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로 이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와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관세를 물리고 수입산 쌀을 들여와야지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개방은 안 된다라는 것이 농민 측의 이야기고요. 이제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저는 생생경제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